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에서 조그맣게 떡집을 하는 60대 노년 여성입니다. 시장 단골들은 다들 저를 사장님보다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켜오며 친근하게 장사해왔죠. 새벽에 가게 문 열어 오전 내내 떡 만들고 장사하다 가게 문 닫으면 저녁 9시가 넘어요. 이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서 딸 하나를 그렇게 밤낮 없이 떡 팔아 키우며 취미랄 것도 없이 그저 눈 뜨면 떡 만들고 장사하는 게 삶의 낙이자 전부였네요. 그렇게 평범하던 제 일상에 얘기거리가 생긴 건 딸 자식이 결혼을 앞두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돌이켜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론 신기하기도 한 경험이라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딸아이가 30을 넘기고 몇 해 지난 뒤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딸의 연애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애가 원래 말수가 적고 속을 잘 안 보이는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티를 안 냈고 대학 갈 때도 원서를 어디에 넣었는지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말해주는 아이였어요. 그런 성격은 꼭 먼저 떠난 남편을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시장에 제잘거리며 친구같이 구는 딸들과 손잡고 오는 이가 있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럴 땐 무덤덤한 성격의 저희 딸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장사하느라 바빠도 아이가 혼자 알아서 잘 커준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늘 바쁜 엄마에게 불평하지도 않고 묵묵히 앞가림 잘하며 커줬으니까요. 그런 딸이 어느 날 저녁을 먹다 말고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숟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딸이 저한테 남자 이야기를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대학 때도 직장 들어가서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혼자 있을 땐 가슴 한편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얘가 일만 하느라 연애할 여유도 없는 건가? 아니면 아버지 없다고 주눅 들어 결혼맘을 못 먹나? 그렇게 은근히 고민했는데 남자를 만난다니 반가운 마음과 안도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물었죠. 그래? 어디서 만났는데? 너무 들뜬 티를 내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딸은 대학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환자 식단 짜고 영양 상담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일하다 만난 사람이란 뜻이었죠. 그럼 그 사람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응. 그래서 자주 얼굴 보다 보니 정이 들었어. 거기까지만 듣고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딸 성격에 한꺼번에 다 말하라고 하면 오히려 입을 닫아버릴 것 같았죠.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의사일까? 아니면 다른 일 하는 사람인가? 사실 병원이란 곳에 의사만 있는 게 아니란 건 저도 압니다. 간호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방사선 찍는 사람도 있고 원무과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텔레비전에서 병원 배경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딸이 의사를 만나고 있으면 좋겠다는
제 욕심이 눈을 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을 숨기다 며칠 뒤에 딸한테 슬쩍 물었습니다.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이름은 뭐니? 나이는? 김원식이라고 나보다 2살 위야. 그래? 한창 일할 나이네. 병원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그때 지영이가 보던 책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 봐. 중환자실. 그 세 글자가 제 귀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중환자실이면 가장 위중한 환자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환자를 본다니 제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의사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 우리 딸이 중환자실 담당 의사를 만나고 있구나. 그렇게 믿게 됐죠. 실제로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얼마 후 시장 근처 한정식 집에서였어요. 딸이 부담 없는 곳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단골로 다니던 곳을 잡았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그런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떡집을 일찍 닫고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갔죠. 그런데 이미 식당에 딸과 청년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나는데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어요. 인상이 나쁘지 않았지만 표정이 딱딱한 게 단단히 긴장한 모양이었습니다. 청년이 허리를 깊이 숙여 깍듯하게 인사하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태도도 허둥대지 않으면서도 반듯하고 눈을 맞추면서 말하는 모습에서 신뢰가 느껴졌죠. 전체적인 첫인상이 참 괜찮았습니다. 메뉴를 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청년도 말수가 적었어요. 제가 물으면 정성껏 대답은 했지만 스스로 나서서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과장되게 말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며 제가 이것저것 물었어요. 부모님은 우리 지영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럼요. 지영 씨처럼 싹싹한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냐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 아유, 감사한 일이구만. 하는 일은 어때? 적성에 맞는 것 같나? 네. 그 중환자실에서 절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환자들을 봐야 하니 심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중환자실 의사구나. 아우, 겸손해서 의사라고 거들먹거리지도 않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왜 전문의가 맞느냐고 안 물었는지 답답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라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가 뭘 더 물으려고 하자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머진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요. 원식 씨 오늘 야간 근무라 이제 일어나야 해. 그 말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래? 그럼 얼른 일어나야지. 저는 속으로 중요한 일하는 사람,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아이는 남자와 같이 가고 저는 떡집에 놓고 온 게 생각나 가게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떡집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걷는데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살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기분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날은 발걸음도 가볍고 밤하늘도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어렵게 키운 딸이 번듯하고 예의 바른 남자를 찾은 것 같아 너무나 기뻤거든요. 게다가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니 혼자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출근하자마자 옆 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유 언니, 어제 딸 남자친구 만났다며 어떤 것 같아? 이 시장이란 곳이 원래 그래요. 비밀이 없죠.
한 사람한테 한마디 하면 점심때쯤 시장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만났지. 지영이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아, 그 대학병원? 뭐 하는 사람인데? 중환자실에서 환자 본대. 어머, 그럼 의사야? 그 질문에 저는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청년이나 저희 딸 입에서 의사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제 예비사위가 하얀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당연히 그럴 거라는 믿음도 있었죠. 그때 옆 가게 여사장이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는 게 보이자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중환자실에서 환자 본다고 했으니 의사겠지. 의사라는 단 두 글자.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묘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부터 시로 앞에 서서 떡 빚고 명절 때도 쉬지 못하고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느라 등이 굽도록 일한 세월 끝에 하나뿐인 딸이 의사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동안 고생한 값이 돌아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짧은 대답을 들은 생선가게 사장이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된 듯 박수까지 치며 좋아라 했어요. 아이고, 대학병원 의사면 대단하네. 언니 이제 고생 끝이다. 딸 하나 잘 키워 팔자 피겠네 피겠어. 그런 호들갑이 우스우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긴 했어요. 에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뭘. 아이, 그리고 난 직업 좋은 것보다 사람 됨됨이가 좋아 보여서 그게 더 마음에 들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꾸 올라가는 입꼬리는 감출 수가 없더군요. 그 뒤로 제가 의사사위 보게 됐다는 말이 시장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소문나는 속도가 KTX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시장에서 인사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건넸고 저도 한마디씩 받아쳤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사위 될 사람이 대학병원 의사야 라는 말이 입에 착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이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더군요. 처음에는 의사인 것 같아 였던 말이 의사래가 됐고 나중에는 중환자실 전문의야 까지로 변해버렸거든요. 이 말이란 게 참 무섭고 사람 욕심과 허세는 끝이 없더라고요. 한번 부풀려지기 시작한 생각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저도 그게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게 됐으니까요. 솔직히 그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비사위한테 직접 의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생각이 가끔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한껏 허영심에 들떠버린 뒤였어요. 그래서 자꾸 저 자신을 다독이고 합리화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의사가 아니면 다른 일 한다고 말하지 않았겠어? 아니, 그렇게 환자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의사라고 생각하는 거 뻔히 알 텐데. 그래서 딸한테도 일부러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어쩌면 제 마음속에 작게나마 남아있던 불안감이 일부러 그러라고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껏 들뜨고 행복한 그 기분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르니 무의식 중에 피하고 싶었던 거죠. 딸도 저에게 다시 그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주변에도 저 자신에게도 곧 의사사위를 맞을 사람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딸과 저의 침묵이 서로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거라는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헌데 그 무렵 시장 모임에서 묘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가끔 모이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장사를 끝낸 상인들이 저녁에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런 자리에 항상 나오는 조영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제 또래 상인 중 박정희라는 여자의 남편이었어요.
부인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그 다음은 부동산을 해서 부부가 둘 다 시장 모임에 얼굴을 비추니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이 조영태라는 사람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겉으로는 사교적이고 유머도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울 줄도 알고 웃길 때는 정말 웃기거든요. 그런데 그 유머라는 게 가만 들어보면 꼭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웃음을 만드는 식이었어요. 남의 집안 사정을 슬쩍 끄집어내서 농담처럼 던지고 자기는 나름 칭찬인데 왜 그러냐는 표정을 짓는 타입이죠. 그래서 웃기는 하는데 뒤돌아서면 좀 찝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늘 아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였죠. 아들이 명문대 약대 나와서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나요? 그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임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약국이 이번에 매출이 또 올랐어. 약사가 참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긴 한가 봐. 큰 병원 앞에 자리 잡으니까 손님이 아주 물밀듯이 들이닥친다니까. 시장 사람들도 처음엔 다 부러워하고 칭찬했죠. 조 사장 대단하네. 어쩜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어. 약대가 보통 공부 잘해야 하는 곳이 아닌데 참 부럽네요. 자식 농사 아주 100점이네요. 하지만 매번 그 얘기만 듣다 보니 나중엔 다들 적당히 맞장구만 쳐주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사위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가 아마 처음 예비 사위 얘기가 퍼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을 겁니다. 풍문으로 제가 의사 사위를 본다는 말이 조 사장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죠. 그 뒤로 조 사장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모임에 나가면 인사만 하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옆에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이야, 순자씨 사위가 대학병원 의사라면서? 대단하네 대단해. 칭찬 같았지만 표정이 영 맞닥찮아 보이는 게 칭찬하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입만 웃는 척하는데 눈에는 불만이 가득 찼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더니 슬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무슨 과 의사래? 내과? 외과? 대학병원이면 전문이겠지? 교수는 아니고? 어느 대학 나왔어? 그 의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만 보면 계속 똑같은 걸 물으며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건가 싶었는데 자꾸 반복되니 꼭 뭔가를 캐내려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과 전문의인지 물어본 적도 없었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죠. 맨날 떡이나 만드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중환자실에서 일한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학교야 뭐 좋은 데 나왔겠지. 대학병원 의사가 아무나 되나.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속으로는 좀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비밀 캐듯이 파고드는지도 찜찜했고 정작 저 자신이 사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표정 관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 인간이 먹잇감을 찾은 것처럼 달려들 것 같더라고요. 조 사장은 자기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이 시원찮았는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많이 아는 게 없는 걸 보니 뭐 아직 날 잡고 그런 건 아닌가 보네. 결혼식은 식장 들어가 봐야 아는 거지. 그러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니 왠지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저 인간이 지금 지영이 헤어지라고 고사를 지내나? 부러우면 부럽다고 할 것이 어디서 악담이야? 헌데 나중에 반찬 가게 하는 조 사장 마누라가 넌지시 그러는데 자기 남편이 집에서 이러더랍니다.
시장에서 떡이나 파는 집딸이 대학병원 의사를 만난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요. 분명히 남자네 집에서 반대할 거라고 했다나요? 이 반찬 가게 사장도 자기 남편 얘기 퍼나르기 좋아하는 푼수떼기였거든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기 같은 게 발동했어요. 하! 내가 진짜 의사사위 보게 되면 저 인간들 코가 납작해지겠지? 오냐, 어디 두고 보자. 약사인 너희 아들이 잘났나 의사인 우리 사위가 잘났나? 돌아보면 참 유치한 감정 싸움이었죠. 나이 60이 넘어서 남의 시선 때문에 오기가 생겼다니. 나이 헛먹었다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조사장한테 지기 싫다는 마음이 딸과 예비사위의 결혼이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저도 뭔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자랑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예비사위한테 정성을 좀 보여야 하지 않을까? 아직 결혼 날짜를 잡은 건 아니었지만 상견례 얘기가 오가고 있는 마당이니 장모 될 사람으로서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뭘 사주는 게 좋을까? 아유 그래, 옷을 하나 해주자. 의사니까 격식을 갖춰야 할 일이 많겠지? 그래서 고민 끝에 번듯한 양복 하나 사주기로 마음먹고 쉬는 날도 없이 꿋꿋하게 열던 떡집을 하루 닫았습니다.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 주말도 없이 일하던 제가 떡집을 닫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생전 없던 일이라 주위 상인들이 놀라서 연락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떡집 문을 닫고 제가 향한 곳은 백화점이었어요. 거기서 한참 발품을 팔아 예비사위에게 어울릴 만한 양복을 한 벌 샀습니다. 떡장사에서 버는 수입으로 백화점 양복 한 벌 값은 적지 않았지만 기꺼이 지갑을 열었죠. 사위될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솔직히 의사사위한테 어울리는 선물을 주고 싶다는 허영심도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복을 고급스럽게 포장해 건네받으니 뿌듯하더라고요. 이걸 전해주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좋아는 하려나? 안 맞으면 다 교환이랑 수선이 된다고 했으니 괜찮겠지? 그런 생각에 한참을 혼자 설렜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달 방법이었어요. 딸한테 맡기면 간단하긴 한데 그런 맛이 없잖아요. 장모가 직접 찾아가서 건네줘야 제 정성이 더 전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병원에 직접 가자. 가서 깜짝 선물도 하고 의사 가운 입은 모습도 보면 좋잖아. 지영이한테 말을 해야 하나? 아유 아니야. 그럼 분명히 불편하다고 못 가게 할 거야. 조용히 갔다 와야지. 그래서 양복이 든 쇼핑백을 들고 버스에 올랐죠. 마음이 즐거우니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의사 가운을 입고 바쁘게 일하는 예비 사위를 떠올리다 또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병원 로비에 들어섰어요. 예전에 지인 병문안차 한번 가본 곳이지만 그때보다 시설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딸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니 마주칠 일도 없을 것 같아 사위에게 비밀로 하라고만 하면 딸한테 잔소리 들을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오가는 사람도 많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 중환자실이라고 적힌 화살표가 보여 그쪽 길을 따라갔죠. 그랬더니 조금 전보다 한산한 복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또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번호표와 접수대가 보이더군요. 병원이 넓다 보니 병동마다 접수처가 따로 있는 모양이었어요. 거기 직원들이 쭉 앉아있는 게 보여 쇼핑백을 들고 다가가서 물었죠. 저기 혹시 여기 김원식이라고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사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컴퓨터를 들여다보던 젊은 여자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제 얼굴은 급격하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제가 한 달 넘게 만들어 온 세상을 무참히 무너뜨렸거든요. 김원식 씨? 아, 그 간호사분. 혹시 무슨 일로 그러세요? 간호사. 그 세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멍한 느낌이었어요.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니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절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원식 간호사 선생님 만나러 오신 거 맞으시죠? 직원이 다시 물었지만 제 귀에는 간호사라는 단어만 메아리치듯 맴돌았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혀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나 봐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휴게실 있거든요. 그 말씀 전해달라고 했으니 그쪽에서 기다리시면 되세요.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쇼핑백 손잡이를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죠. 그래도 가방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에 힘을 주려고 노력하며 발걸음을 겨우 옮겼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벽에 어깨를 의지하며 걷고 있는데 휴게실이라고 쓰인 곳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곳에서 손에 종이컵을 든 예비 사위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리를 비웠다더니 휴게실에 있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예비 사위의 모습은 늘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흰 의사 가운이 아닌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가슴에는 간호사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목에는 청진기 대신 사원증이 걸려 있더군요. 저는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 예비 사위와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저를 본 상대가 깜짝 놀라더니 이내 미소를 머금고 다가와 물었죠. 어머니? 아니, 어머님이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지영씨가 오신다는 말을 안 했는데. 예비사위는 놀라면서도 무척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웃는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시선이 자꾸 가슴에 달린 이름표로만 갔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뜯어봐도 선명한 글씨가 예비사위를 간호사라고 말하고 있더군요. 그런 제 모습이 이상한지 상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얼굴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예비사위가 인상을 쓰며 다가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그 반응을 보니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다가오는 상대를 피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번에는 예비사위 표정이 걱정해서 당황으로 바뀌었죠.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쇼핑백이 스르륵 미끄러지듯 빠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양복이 든 가방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주울 생각도 못했네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더니 그대로 복도 벽을 짚고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어머니! 그 모습을 본 예비사위가 놀라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앞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지러우세요? 숨이 가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전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해 버렸어요. 예비사위가 움찔하며 손을 걷었죠. 그 눈에 당혹감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앞에 있는 청년은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그럴만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어디선가 안내방송이 흘러나온 것도 들렸지만 오직 제 주변의 시간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한 달여간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시장에서 예비사위 자랑하며 어깨에 힘을 쥐던 일, 생선가게 사장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던 일, 조사장 앞에서 지기 싫어 똑같이 유치하게 굴던 일,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떠오른 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더군요. 우리 사위 될 사람이 대학병원 의사야. 중환자실 전문이래. 그런 말들이 저를 짓밟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사위는 의사가 아니라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겁니다. 돌이켜보니 딸은 의사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해. 중환자실에서 환자 봐. 그렇게 말한 게 다였는데 거기에 의사라는 옷을 입힌 건 오롯이 저였습니다. 지영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제 귀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나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나자 수치심과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예비사위의 목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보며 손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제 손 잡으세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지 않고 벽을 짚고 일어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눈을 마주치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창피해서요. 예비사위가 바닥에 떨어진 쇼핑백을 주워서 건네려 했지만 전 그것도 받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됐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그거였습니다. 더 할 말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곧장 뒤돌아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리 불러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한참 후에 간신히 예비사위를 따돌리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바깥 공기가 얼굴에 와닿자 그제야 눈물이 터졌죠. 지나는 사람이 볼까봐 얼른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네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누가 속인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 건실한 청년이 의사라고 한 적은 없었죠. 제가 혼자 만들어내고 혼자 믿고 혼자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 사실이 더 비참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다가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집으로 오는 동안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상한 모습으로 다녀간 걸 걱정한 예비사위가 당연히 딸한테 얘기를 전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호가 가고 곧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병원 왔었다며.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그 원식 씨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 지금 조퇴하고 가려던 참이란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영아, 원식이가 의사가 아니었던 거니? 그 말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되물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라니? 그러고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는지 또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몇 초가 지났을까? 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가득 실린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잠깐만. 그럼 지금 엄마는 지금까지 원식 씨가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한숨 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니, 네가 중환자실에서 환자 본다고 했잖아. 남자가 병원에서 환자 본다고 하니 난 당연히 의사라고 생각했지. 뭐라고? 엄마, 요즘 남자 간호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간호사는 3교대에 몸 쓰는 일도 많아서 오히려 남자들한테 더 맞는 일이라고 하는 추세라고. 딸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사면 내가 의사라고 했겠지. 난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야. 중환자실에서 환자 보는 게 간호사 일이잖아. 의사라고 한 적이 없으면 의사가 아닌 거지.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어요. 지영이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만 말했을 뿐이죠.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면 당연히 의사일 거라는 제 짧은 생각과 허영심이 그런 사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영이가 다시 한번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원식 씨도 엄마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엄마가 오해한 거 눈치챘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간호사라는 게 뭐 숨길 일도 아니고. 난 당연히 엄마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겼는데 그냥 딱 꼬집어 간호사라고 말해야 했나 봐.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은 내 탓인 것 같네. 그 순간 그동안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첫 만남에서 예비사위가 제 질문에 정성스럽게 대답하던 모습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본다고 말할 때의 표정에는 거짓이 전혀 없었죠. 숨기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건 처음부터 자기 일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다만 장모될 사람이 그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때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엄마, 근데 병원에는 왜 간 거야? 그게 선물 주려고. 선물? 딸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무슨 선물? 설마 원식 씨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야. 허둥거리긴 했어도 아무 말 안 했어. 그래도 원식 씨가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어쩌지? 딸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비사위한테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 더 비참해지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영이가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원식 씨가 자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상처를 드린 것 같다고 진작에 오해 없이 직접 말씀드려야 했다고 계속 사과하더라. 뭐? 아니, 왜 그 사람이 사과를 해?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말했어. 내가 확실하게 말을 안 해서 엄마가 오해한 거라고. 근데 원식 씨가 자꾸 엄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다고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리신 걸 보니 정말 놀라신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 거기까지 듣다가 저도 결국 울어버렸습니다. 그 청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당연히 예비 장모가 자기 직업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른인 제가 어리석게 굴어 죄도 없는 젊은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선뜻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도 예비사위한테도 그 문제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딸은 딸대로 자기가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저와 예비신랑이 둘 다 상처받았다고 생각해 속이 상한 모양이었어요. 예비사위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던데 저 때문에 좋은 직업이 홀대받은 기분이 들 것 같아 그것도 미안했죠. 그 와중에 그래도 장사는 해야 하니 꾸역꾸역 떡집에 나가 입을 꾹 다물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웃지를 못하겠더군요. 내가 웃을 자격이 있나? 그 어린애들을 속상하게 해놓고. 그런 생각도 들고 의사사위 본다고 잠시나마 거들먹거리던 제 지난날이 생각나 너무나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시장 사람들도 다 알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아휴, 허풍쟁이라고 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어. 그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예비 사위에 대한 분노나 실망은 아니었어요. 그저 제 자신이 밉고 한심하기만 했죠. 딸은 딸대로 저한테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딸의 마음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탓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쁘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제가 며칠간 입을 닫고 있는 사이 조영태 그 인간이 엉뚱한 짓을 저지를 거란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터진 건 제가 병원에 다녀온 지 일주일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역시나 시장 상인 모임이 있던 날이었죠. 평소 같으면 빠지지 않고 나가던 자리였지만 솔직히 그날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얼굴 보기도 겁나고 혹시라도 누가 예비 사위 이야기를 꺼내면 어쩌나 그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매번 열심히 나가던 모임에 갑자기 안 나가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제가 모임에 빠질지 고민하자 옆집 생선가게 사장이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왜 어디가 안 좋아? 오늘 별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가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유를 물어서 마지못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벌써 10대 명이 모여 있더군요. 술 한잔 걸친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고 그 사이에 조사장이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헌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인간이 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덮쳐왔어요. 역시나 평소와 행동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맘때 저만 보면 슬금슬금 곁으로 다가와 예비사위 이야기를 캐내려 했는데 그날은 아니었죠. 오히려 멀리서 팔짱을 끼고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뭐랄까,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여유 같은 게 느껴졌어요. 기분 나쁘고 불안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술잔이 몇 번 돌고 분위기가 한창 올라갔을 때 조사장이 느닷없이 소주잔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그쪽으로 쏠리자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더라고요. 자, 다들 잠깐만. 내가 우리 순자 씨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그 말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뭔 일인가 하고 조사장을 쳐다보자 저는 영문도 모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인간 눈빛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슬쩍 입꼬리를 올리더니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씨 사위가 딸이 다니는 대학병원 의사라고 했었지?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굳어있는데 조사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죠. 근데 내가 좀 궁금해서 알아봤거든. 그 병원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김원식이라는 의사가 있느냐고. 상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가자 조금씩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야? 이 인간이 직접 알아보기까지 한 거야? 자기가 묻는 말에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의심이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직접 저한테 말하지 않고 꼭 참고 있다가 일부러 사람 많은 자리에서 터뜨릴 속셈이었던 겁니다. 조사장이 다시 한번 입꼬리를 올리며 눈을 빛내더니 최후의 한마디를 던졌어요. 근데 말이야, 이 김원식이라는 의사는 없다고 하던데. 대신 김원식이라는 간호사는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리는 게 느껴졌죠.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한 실내에 숟가락 놓는 소리, 기침 소리, 그런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얼굴은 물론 귀끝까지 벌겋게 달아오르는 게 저 자신도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조사장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 나도 처음엔 깜짝 놀랐다니까. 의사라서 대단하다 했더니 간호사였다니까 황당하잖아. 뭐 물론 간호사도 훌륭한 직업이지. 근데 남자가 간호사를 한다? 솔직히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완전히 대놓고 비웃는 말투였습니다. 슬쩍 눈을 굴리며 살펴보자 주변 사람들 표정이 복잡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민망해서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조사장을 말리진 못했어요. 워낙 기세등등하게 나오니까 선뜻 끼어들 엄두를 못 낸 거죠. 순자씨,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간호사면 간호사라고 하지 왜 의사라고 했어? 사위가 창피해. 아니면 우리한테 허풍 좀 떨고 싶어서 그랬나? 거기까지 나가자 주변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조사장, 이제 그만하지. 그래도 조영태는 들은 채도 안 하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떨었나 싶어서. 딸이 좋으면 그만이지 간호사가 무슨 죄라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다녀? 안 그래? 마지막 말을 할 때 눈을 쓱 돌려 저를 조롱하듯 바라보던 그 얼굴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입으로는 간호사도 괜찮다고 하면서 눈으론 힐끗 깔보는 게 느껴졌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생선가게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며 작은 목소리로 귀에 대고 속삭였죠. 언니 괜찮아? 저 인간 진짜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술을 잘 마시는 편도 아니었는데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소주잔을 연거푸 비워버렸죠. 속이 타들어가니까 물 대신 술에 손이 가더라고요.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마셨을까요? 머리가 알딸딸하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마침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지영이었죠. 제가 대답하자 딸이 단박에 이상함을 느꼈는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술 마셨어? 괜찮아? 하지만 생각대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꼬여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상태가 그러니 딸의 목소린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내가 데리러 갈게. 어디야?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은 목소리가 아니잖아. 엄마, 옆에 다른 사람 있으면 좀 바꿔줘. 그 말에 언뜻 제가 전화기를 생선가게 사장한테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거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누가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영이가 보였어요. 그런데 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예비 사위까지 같이 서 있더라고요. 둘이 같이 있다가 제가 취한 걸 알고 부랴부랴 달려온 모양이었죠.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술에 취해 반쯤 풀린 눈이 울어서 퉁퉁 부었을 테니 속이 상했겠죠. 딸이 얼른 팔짱을 끼며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얼른 일어나 가자. 헌데 그때 야비한 조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 지영이 왔구나. 근데 옆에 그 젊은이가 순자씨 사위 될 사람인가?
아이고, 키가 아주 훤칠하고 체격이 좋네.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라며. 아이, 우린 순자 씨 말만 듣고 전부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다니까. 뭐 아무튼 반가워요. 제가 취해서 더 그렇게 들렸는진 모르겠지만 말투에 빈정거리는 느낌이 너무나 역력했어요. 예비사위가 잠깐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예비사위도 자기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일 텐데 저한테 오해받고 마음 상한 것도 모자라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런 수모까지 당해야 한다니 또 눈물이 나려 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영이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이 올라 목소리가 커진 상태로 주변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흥분해서 신나게 떠들어댔죠. 에이, 내가 뭐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아이, 의사고 간호사고 다 좋은 직업이지. 근데 우리 아들은 약사야, 약사. 아예 강남에서 약국을 아주 크게 하는데. 헌데 그 순간 손을 들어 요란스럽게 커다란 원을 그리다 말고 조사장이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멈췄던 손으로 한쪽 가슴을 움켜쥐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손에 소주잔을 들고 우쭐대며 아들 자랑을 시작하려던 조사장이 이상했죠. 입에서 뻐기는 듯한 자랑 대신 외마디 비명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러고는 휘청하더니 순식간에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어요. 탁자 위에 있던 접시와 잔이 쏟아지면서 와장창 소리가 났죠. 식당이 아수라장이 됐고 조사장의 마누라인 반찬가게 사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어머나, 조사장님, 조사장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조사장. 사람들이 저마다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저희 예비사위였어요. 모두들 멍하게 있는 사이 손을 들어 관심을 끈 다음 제 딸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영아, 빨리 119 불러, 어서. 그리고 시장 내에 심장 제세동기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빨리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사장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그리고 귀를 가슴에 대고 숨소리를 확인하는데 얼굴이 단번에 굳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들 입을 틀어막고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예비사위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모두 자리를 비켜주세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물러났습니다. 예비사위는 조사장 가슴 위에 양손을 겹쳐 올리고 힘차게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규칙적인 리듬으로 끊김없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반찬가게 사장이 옆에서 울면서 자기 남편을 부르더군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모두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조금 전까지 술에 취해 정신 못 차리던 저도 술이 단번에 확 깨버릴 만큼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비사위는 흔들림 없이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응급처치를 이어갔어요. 중환자실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니 그런 상황이 낯설 리가 없었겠죠. 그 와중에도 지영이한테 계속 다급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119에 심정지라고 말하고 도착 예정 시간 확인해. 그 순간에도 손은 절대 멈추지 않았죠. 예비사위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걸 보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달려오며 사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왔어요. 누군가 시장 안에 마련돼 있는 기계를 가져온 모양이었어요. 예비사위는 그 기계를 받아 능숙하게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절반 이상이 그런 물건이 있다는 것도 처음 보는 표정이었는데 예비사위는
조금도 망설임 없더라고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7분. 그 7분 동안 예비사위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네요. 조금 전까지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을 위해 필사적인 표정으로 안간힘 쓰는 예비사위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예비사위는 세상의 어떤 의사보다 위대하고 훌륭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거란 확신이 들더군요. 잠시 후 구급대원이 도착해 인계를 받고 조사장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그 마누라가 곁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따라갔죠. 식당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남겨진 사람들 역시 넋이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구급대원에게 조사장의 상태를 설명한 예비사위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돌아서는데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게 보였어요. 바로 그 순간 누군지 모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박수와 함성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야, 중환자실 간호사라더니 역시 다르긴 다르네. 아이,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급할 때 떡집 사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고마워요. 우리 식당에서 일 치르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마다 한마디씩 하자 예비사위가 손사래를 치며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겸손하게 말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벅찼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비사위에게 다가가 손을 덥석 잡으며 중얼거렸네요. 이보게, 내가 미안하네. 지영이가 의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괜히 혼자 오해하고 자네 마음을 상하게 했어. 정말 미안하네. 아이, 그렇다고 내가 간호사를 우습게 보거나 자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속물이었어. 용서해 주게. 저는 그제야 상대를 향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비사위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충분히 놀라실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제 일에 자부심이 있어요. 세상 모든 일엔 다 그 일만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 지영이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제가 또 눈시울을 붉히자 딸이 얼른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그것 봐, 엄마. 내가 사람 참 잘 골랐지? 우리 원석 씨 없었으면 중환자실이 안 돌아간다니까. 저는 그런 딸의 말에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있던 반찬가게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아유, 사장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거기서 응급조치 제대로 못 받았으면 우리 집 양반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래요. 사장님 예비사위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지난밤 일어난 일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 좀처럼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상인들 앞에서 저를 망신주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대놓고 비웃던 사람이 자기가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에 의해 목숨을 구하다니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조사장이 입원하고 며칠 뒤 저는 몇몇 시장 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받았다던 조사장은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던 그날과는 비교도 안 되게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저를 본 조사장은 쭈뼛거리다 결심한 듯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씨, 내가 그날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술김이었다고 변명할 생각은 없고 진심으로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해. 사과할게요. 옆에서 반찬가게 사장도 거들었죠. 이 양반이 시술하고 정신 차리자마자 내가 다 얘기해 줬어요. 떡집 예비사위가 목숨을 구했다고 했더니 자기가 실수한 사람한테 목숨을 빚졌다고 면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비사위가 의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제가 혼자 오해해서 부풀린 거라고요. 제 잘못이 더 크다고요. 조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는 게 아니었어. 그 청년한테도 꼭 사과해야지. 그 뒤로 시장으로 돌아와 상인들한테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입이 안 떨어졌는데 막상 다 얘기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다행히 다들 웃으며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딸과 함께 식당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고 예비사위와 그 부모님들이 들어왔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전 깜짝 놀라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위가 입고 있는 옷이 제가 그날 병원 복도에서 떨어뜨린 그 양복이었거든요. 그동안 정신이 없어 양복에 대한 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사위가 잊지 않고 옷을 챙겨서 상견례 자리에 입고 온 겁니다. 제가 멍하니 그런 사위를 바라보자 예비사위가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양복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 그래? 잘 맞나 모르겠네. 사이즈를 모르고 샀는데. 네, 뭐 줄일 필요도 없이 바지 길이까지 아주 딱 맞더라고요. 제가 다리 긴 건 어떻게 하셨어요? 천연덕스럽게 너스레를 떠는 사위의 모습에 저도 함께 웃어버렸네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상견례 이후 딸과 사위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지금 신혼생활에 푹 빠져 있답니다. 그런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저는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두 아이 닮은 예쁜 손주를 안아보는 일이랍니다. 부디 오늘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그런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사연에 함께 해주신 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